네, 친환경 에너지 계획 또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지열 에너지인데요. 지열, 요즘에 뭐, 말이 많죠. 특히나 이제 포항 근처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 지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발표되진 않았지만은, 조금 무리한 지열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집안을 건드리는 바람에 지진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아직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지열 발전을 어떻게 잘 쓰면 좋을지 오늘 강의를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죠. 지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림이 바로 이런 거죠. 이 마그마가 분출되는. 우리나라는 활화산이 없죠. 우리나라는 아직 활화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뭐 한 번씩 이 화산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조금 더 가면은 하와이 같은 경우는 그 활화산들이 그 아직 화산 활동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지구 내부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는 이제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지열 에너지를 우리가 지오더멀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구 해서 지오 하고 열 더멀을 합쳐서 이제 지오더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크겠죠. 지구니까. 그 다음에 지구가 가진 이 에너지원은 아주 친환경적일 겁니다. 연소가 당장 필요 없으니까요. 이 열 에너지의 원인은 이제 지구가 지구의 내부가 왜 뜨거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각판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구과학 시간에 판구조론, 판이론 그런 거 배웠죠. 그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 지각판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어마어마한 질량의 이 지각판들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마찰에 의해서 그 지구 내부에는 아주 뜨거운 열 에너지가 이제 지금 어떤 생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구 내부의 어떤 고온의 에너지가 이제 표면으로 흘러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지구의 온도가 깊이에 따라서 증가하고요. 중심부의 온도는 약 4200도씨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뭐 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보시면은 지하수가 깊은 곳에서 이제 순환하고 또 1에서 1.5km 깊이에서 마그마가 이제 지각으로 이렇게 관입이 튀어나오는 어떤 이런 현상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높은 에너지의 열 에너지가 이제 지구 표면으로 이제 근접하게 되고요. 또 어떤 이 틈에 있는 지하수가 열을 얕은 깊이, 우리 그러니까 인간이 생활 활동하는 어떤 얕은 깊이까지 열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에너지들은 어떤 얕은 깊이의 유수지, 그러니까 물이 모여 있는 곳이나 아니면 온천으로 이제 배출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마그마 등이 열 에너지를 그 가해서 이제 온천과 또 간헐온천 어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지열 열 펌프나 그 직접 또는 지열을 사용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발전소를 짓고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열 에너지입니다. 그 지하 20에서 200m까지의 지중 온도가 연중에 한 15도씨 정도로 그 아주 일정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냉난방에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뭐 지구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태양이 존재하는 한 무한정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초기 시공이나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너무 깊은 곳으로 이제 우리가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지열 에너지의 순환에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들 중에는 이 지하수도 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구멍을 우리가 슝슝 뚫다 보면 이제 지하수를 건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깨끗한 이제 지하수를 어떤 이제 지표에서 오염물질들이 흘러 들어가서 이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태양에너지가 보시면은 수증기나 어떤 먼지 등에 의해서 19% 정도 이제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에 의해서 한 4%, 그 다음에 구름에 의해서 한 17% 정도 반사되고요. 그리고 지표면에 의해서 한 6% 정도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7%는 이제 지표에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어떤 표면 자체가 태양 에너지 100%의 약 47% 정도를 흡수해서 계속 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열 에너지를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진 모두가 다 이 사진을 생각을 해서 지열의 이 마그마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우니까 몇백 도 온도를 하니까 몇백 도짜리 온도를 갖고 막 물을 막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온천수 같은 걸로 이제 난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활화산이 없습니다. 뭐 온천은 뭐 나오는 곳이 있지만 그 온천수 또한 그렇게 뜨겁게 나오는 온천수는 거의 없어요. 일본처럼 막 뭐 원숭이들이 막 들어가서 뭐 모욕하면서 서로 이잡아주고 그런 온천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다 뭐 30 높아봤자 36도, 7도 뭐 이 정도 온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미지근하고 오히려 또 찹찹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로 다 이제 가열을 해야 되는 온도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에 대한 것이죠. 그, 거기에는 힌트는 이제 얘입니다, 얘. 연중 일정한 온도 15도씨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5도라는 온도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겨울에는 부산 같은 경우는 영하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추우면 한 영하 4도 정도까지 떨어지고요. 뭐 영하 10몇 도까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영하 4도 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더울 때는 뭐 한 30, 한 7, 8, 7도? 뭐 40도를 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거고요. 뭐 36도, 7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는 15도라는 온도는 겨울철에는 외기 온도보다 훨씬 높고 여름철에는 외기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과 여름철에 한 절반 정도가 돼요. 중간 정도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를 가지고 적절히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는 냉방과 난방에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5도라는 온도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15도로는 첫째적으로 겨울철에 난방이 안 되죠. 난방수의 온도는 한 60도 정도 되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 여러분들이 틀잖아요. 겨울에. 그 온도가 한 60도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근데 15도로는 난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도 냉매 온도가 뭐 영하까지 떨어지진 않지만 냉매 온도가 한 4도 뭐 그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15도 가지고는 냉방이 잘 안 돼요. 사실 아주 오래 돌리면은 냉방이 될 수는 있지만 15도를 가지고 냉방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 15도짜리 연중 겨울철, 여름철 항상 15도를 유지하는 이 에너지를 이 온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지열 에너지가 사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지열 에너지의 장점은 기존 냉난방 시스템보다 전기를 20에서 50% 정도 덜 사용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 냉난방 시스템보다 전기를 20에서 50% 정도 덜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냉난방 시스템에서 전기를 빵으로 쓴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고 20에서 50% 정도 덜 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열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15도라고 해가지고 막 제가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거 이 여름에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물이 지하수 온도가 엄청 낮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냉방하면 된다 하시는데 물론 그 정도로 낮게 나오는 그 지하수도 있어요. 그 온도는 이 15도보다 훨씬 낮을 때입니다. 예. 아주 차가운 물 있잖아요. 아주 차가운 물일 때 가능한 거고 그마저도 실제로 아주 오랜 기간 돌리지 않으면은 냉방 효과가 그렇게 없거든요. 이겁니다. 20에서 50%덜 사용. 예, 그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상대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설계가 유연하고 그 다음에 존별 공간 공조를 제공한다 뭐 이런 등등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일반적인 히트 펌프 열 펌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지열 에너지의 이게 꼭 지열 에너지의 장점이 아니라 열 펌프의 장점과 거의 똑같다. 예. 열 펌프의 장점과 유사하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열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데요. 이제 심층에 있는 아주 고온의 유체를 직접 사용해서 그걸 이제 물이나 수증기로 생산한 다음 그 열 에너지를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어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 펌프의 시스템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 건물 내 열을 지중으로 방출하고 지중의 열을 건물 내로 이제 공급하는 어떤 이런 방식. 이 방식 자체가 이제 열 펌프죠. 히트 펌프. 우리가 에어컨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히트 펌프는 에어컨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열을 그러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이제 지열을 실제로 이용하려면 이 보면 이제 지표면이고요. 지표면에서 어떤 이렇게 트렌치를 쭉 파가지고 이 파이프를 지하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해서 밑으로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구조로 이제 지열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은 서로 간에 병렬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과 이 구멍 사이에는 약 한 반지름 5m 정도의 이상으로 간격을 둬야 됩니다. 왜냐면 이 냉매가 들어가면 이제 지열이 항상 일정하다고 하지만 무한정 일정하지는 않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열을 방출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냉방을 할 때, 집에 냉방을 할 때 집에 있는 열 에너지를 퍼다가 이제 지중에다가 갖다 이제 방출을 해야 되는데 열을 계속 발산을 하겠죠. 발산하면 여기가 뜨거워질 겁니다. 이 지중이 이 가까운 쪽이 뜨거워질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은 이 열교환기가 이쪽 열교환기에 영향을 주겠죠. 충분한 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 지하 한 100에서 한 300m 정도는 이제 구멍을 파야 됩니다. 얕게 파면은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충분히 효율이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표면이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47%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까운 쪽은 뜨거울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그리고 한겨울철 같은 경우는 외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지표면이 그 외기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 100에서 300m 깊이까지는 쭉 깊이 파야 된다. 들어가야지만 15도 내외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온도가 겨울철에는 대기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난방에 이용할 수 있고 여름에 대기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냉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냉난방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열량이 가진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히트펌프와 같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열 에너지 이용 시스템은 다 이겁니다. 직접적으로 냉난방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히트펌프와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요거부터 먼저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히트펌프의 원리가 이제 보통 여기다가 보통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죠. 열역학 제0법칙. 예. 열역학 제0법칙에서 열은 무조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이동합니다. 이게 자연 상태에서. 이게 단서가 하나 빠졌네요. 상태에서. 예. 열은 무조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100도짜리 물체가 있고 10도짜리 물체가 있어서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은 두 개의 열평형이 돼서 한 50도 정도에서 온도가 열평형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온도가 같아졌으니까. 그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에어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원리입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이동시킨 장치. 이걸 우리는 히트펌프라고 하죠. 열을 퍼준다고 해서 히트펌프입니다. 여기에서 단서가 빠졌죠. 동력을 이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가 히트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투입돼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시켜주는 장치를 우리 히트펌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냉방을 볼게요. 냉방은 집 내부가 외부보다 온도가 더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 그 시즌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깥이 더 덥죠? 실내가 좀 더 시원하고. 근데 우리가 그래도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죠? 에어컨을 틀면은 실내는 점점 더 시원해지고 요 밖에 있는 실외기는 어떻습니까? 실외기 여러분들 근처에 가면은 엄청 불쾌한 군한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온도가 외부의 온도보다 더 낮지만 밖으로 열을 퍼내는 거죠. 그 장치가 바로 히트펌프입니다. 이게 없다면 바깥의 뜨거운 온도가 좀 시원한 집 쪽으로 안으로 계속 침투를 하겠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집이 점점 더 더워질 겁니다. 가만 냅두면은 외부에서 안으로 열이 이동되지만, 근데 우리가 에어컨을 딱 틀면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계속 퍼내는 거죠. 그럼 여기 점점 시원해지고 밖은 점점 더 더워질 겁니다. 그래서 막 여름에 막 열섬 현상이니 뭐 어쩌니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지열을 그러면 왜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역학 제0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외기온이 아까 몇 도라겠습니까? 엄청 더운 날 36도 정도 됩니다. 36도 정도 되고 이제 지중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최적의 조건일 때 15도 정도 된다고 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을 퍼다가 그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발산을 시키면 어느 쪽에다가 발산을 시키는 게 더 효율이 높겠어요? 36도는 온도가 더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내보내는 온도가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60도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퍼낸다고 치자고요.
60도 정도의 온도를 고온으로 방출을 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꼭 이렇진 않지만 Q = MC DT죠. 델타 T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까? 델타 T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편차가 큰 쪽으로 열의 이동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60도짜리 이 고온의 이 냉매가 어느 쪽으로 더 열 전달이 수월하게 되냐면 이쪽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쪽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냥 공기를 내보내는 일반적인 공기식 열교환 에어컨보다 지중 15도로 온도를 발산하는 지열 히트펌프가 훨씬 더 효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히트펌프는 작동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보다 100%를 덜 아예 전기 에너지를 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20에서 50% 정도를 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에어컨이랑 똑같은데 그 열 교환기를 그냥 땅 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OP가 한 1에서 1.5, 뭐 많으면 2, 이 정도 올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COP 증가. 그러니까 태양열,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거는 우리가 하려면은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빵으로 만들거나 난방에너지를 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 풀 커버가 가능해요. 그 용량만 충분히 맞다면. 근데 지열 히트펌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열 히트펌프는 에너지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데 조금 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난방은 어떻게 되냐. 지중이 보통 보면은 난방 같은 경우는 이건 0도. 예를 들어서 0도라 치자고요. 영하 뭐 마이너스 몇 도라고 하지 말고 한 0도라고 치자고요. 15도. 자, 이런 상태에서 뭐냐면은 여기에서 열을 퍼다가 일로 날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냉매 온도가 한 3도 정도 된다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냉매 온도가 3도 정도 됐다. 냉매 온도가 3도 정도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일로는 열 에너지의 전달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지중에서 지열 히트펌프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이 열 에너지가 집 내부로 전달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력학 제0법칙에서 0도에서 3도까지는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 줄 더 추가할게요. 난방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난방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온이 영하 근처로 떨어지는 동네는 공기열원 히트펌프로 난방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방의 경우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열교환기를 이 땅 밑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이 온도가 냉매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이렇게 원활하게 위로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열 에너지 직접 사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뭐 앞으로 뭐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 지금까지 개발된 그런 기술들은 히트펌프로 이제 히트펌프에 어떤 COP를 올리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에어컨의 실외기를 땅 밑에다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직접 사용은 거의 안 된다. 헛된 희망은 뭐 버려라.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열교환기를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은 수직 밀폐형입니다. 밀폐형이란 말은 냉매를 지중으로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 지하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열교환만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밀폐형이라고 하고요. 이 열교환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꽂혀 있는 것을 우리가 수직 밀폐형이라고 합니다. 수직 밀폐형.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50m, 막 300m까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공비가 이제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평 밀폐형, 한 2에서 5m 정도만 파가지고, 요 안에서만 이제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평 밀폐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면적이 조금 더 넓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은 이제 수직 밀폐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이 있는데요. 개방형은 지하에 있는 우물공으로부터 지하수를 취수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비용 대비 효율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사용이 거의 대부분 제한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 지중과 이 냉매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열만 이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지하 우물공에 속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 물을 그냥 그대로 퍼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퍼가 쓰고 다시 이 지하 우물공으로 이제 퍼내려주고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열교환기를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열교환기를 이제 깊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지진 났던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개방형 시스템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죠. 상당히 위험하다. 연못 밀폐형은 뭐 이거 사실 연못에 있는 열 에너지, 수중 에너지, 보통 물이라는 게, 물이 이제 토지보다 열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자체가 품을 수 있는 그 열 에너지가 엄청 많고, 막 춥다고 해서 물이 온도가 변하는 것보다 이제 땅이 훨씬 더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죠. 왜냐면 흙은 비열이 더 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열교환을 하는 시스템이 연못 밀폐형 시스템인데, 이거 뭐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사실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거의 사용하기 힘들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인데, 아까 뭐 거의 다 설명했습니다. 뭐 지구, 뭐 교환 열펌프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뭐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열원을, 그러니까 이 땅 속에 꼽냐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이런데 연못에 꼽냐 하는 차이인데,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효율 재생 에너지다. 그 다음에 주거용, 상업용 건물 분야에 넓게 적용이 돼서 온수 생산 또는 이제 공간 냉난방에 이제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자, 그리고 지열 히트펌프 원리 보면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압축기에서는 냉매를 흡수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설명하자면, 압축기에 먼저 이제 압축기부터 동력이 들어가는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압축기에서 이제 고온 고압으로 이제 컴프레서죠. 이제 냉매를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을 시키고
이제 응축기로 보내게 되면은 응축기에서는 이제 그 기체인 그 냉매가 액체로 응축되면서 열을 이제 방출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체가 액체로 열 방출. 왜냐면 이제 기체가 더 에너지 준위가 높으니까 이제 기체가 액화되면서 이제 열을 방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체를 팽창 밸브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저온 고압의 어떤 그 액체 냉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증발기죠, 증발기. 여기는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게 되면서 열을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거죠. 증발기는 이제 증발을 시킨다는 거고요. 액체가 이제 기체로 되면은 주변에서 이제 열을 흡수해야만 에너지 준위가 높은 기체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증발기에서는 이제 열을 흡수하는 냉동의 효과가 있고요. 그 응축기에서는 열을 방출하는 이제 가열기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난방을 할 때는 여기가 실내가 되고요. 실내가 되고 여기는 이제 지중이 되고요. 냉방을 할 때는 이쪽이 이제 실내가 되고 이쪽이 이제 지중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 사이클을 거꾸로 돌리면은 냉난방이 이제 거꾸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지중으로 열을 방출하고요. 겨울에는 지중에서 열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난방을 하는 원리이죠. 예, 이런 뭐 개요인데 냉방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가 증발, 실내가 증발이고요. 이 지중이 응축이 됩니다. 응축 하면은 아까 뭐라 했죠? 열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땅 속으로 열을 이제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와 있죠. 방출하게 되고요. 난방일 때는 실내가 응축이 되고요. 그러니까 실내에 뜨거운 열 에너지를 이제 방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중에서는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살표가 안쪽으로 되어 있죠.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자, 요 원리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중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할 때 뭐 바닥 난방으로도 쓰고 뭐 급탕으로도 쓰고 하는데 열교환기는 수평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수직식으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열 그 히트펌프 사이클 이제 흡수와 열 방출 그러니까 여기는 증발이고 여기는 응축이고 이렇게 되죠. 자, 경제성인데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그 100평의 냉난방을 할 때 필요되는 총 비용이 이렇게 23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가스 보일러 패키지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그다음에 흡수식 냉온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450만 원. 그다음에 기름 보일러는 냉방이 안 되니까 패키지 에어컨을 이제 하나 달았을 때 이럴 때는 1035만 원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제 지열을 쓰면은 한 4분의 1 정도로 뭐 그 에너지 효율이 높다,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렇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빵원으로 만들 수는 절대 없다. 절대. 왜냐면 지열 시스템은 히트펌프, 동력원을 사용해야 되니까. 빵은 절대 될 수 없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하면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여러분들 그 부산대 의대에 있는
양산 부산대병원 그거 가보시면은 이게 이제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그 진짜 겁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지열도 설치되어 있다 하는데 보면은 14억이네요. 14억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해놨습니다. 됐다. 지열 에너지 시스템의 그 시스템 용량의 기준은 이제 몇 미터짜리 수직 그 열교환기를 몇 구멍을 팠냐 하는 걸로 보는데요. 이제 150m짜리 열교환기를 9구멍 파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지은 그린투모로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태양광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열 그 히트펌프 설치해가지고 냉난방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 기술연구소 역시 마찬가지로 지중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것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그 시스템의 기본적인 시공 과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도로 같은데 공사할 때 한 번씩 보면은 엄청 그 높게 그 구멍 뚫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게 나오나? 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런 기계가 있죠. 그래갖고 이게 망치로 팡팡 때려가지고 이제 구멍을 탁탁탁 뚫어냅니다. 그래 이런 파이프를 끼워가지고 탕탕탕 쳐가지고 꽂고 또 끼워가 탕탕탕 쳐서 꽂고 해가지고 이 구멍을 이제 200m까지 이제 뚫어내는 거죠. 그 뚫은 다음에 이제 이 파이프를 밀어 넣어요. 이 그 U자 파이프를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고요. 밀어 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파이프만 밀어 넣으면은 이제 이 외부하고 열 전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시멘트 같은 어떤 걸쭉한 액체를 안에다 채워 넣어요. 열 전달을 위해서. 예, 채워 넣고 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해가지고 딱 설치해 놓은 다음에 수압을 딱 걸어보고 새는 데 없는지 확인해서 이제 연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울산과학고등학교에 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또 4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200m짜리 구멍을 30개 정도 뚫어놨다 하는 거고요. 초기 투자비는 지열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보면은 이제 7,500만원, 7억 5천만원 정도, 맞지? 7억 5천만원 정도 드리게 되면은, 연간 운전비가 약, 2,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유류, 기름을 뗐을 때는 초기 투자비는 1억 9,700만원 정도이지만, 운전비가 연간 약 6,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가 조금 많이 들지만 운전비 면에서는 약 4,30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투자비 회수 기간은 12년이죠. 과연 12년 동안 이게 할만한 일인가 하면 할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보조가 있죠. 보조가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의 설치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투자비 회수 기간이 한 6년 정도, 7년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 그다음 시설 같은 경우, 관공서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우리가 투자비 회수 기간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 이미지, 그다음에 그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는 지열 에너지가 설치되어서 냉난방비가 엄청 많이 절감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적인 어떤 그런 목적,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학교의 대외적인 이미지, 우리 학교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어떤 클린한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신재생 에너지는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단순히 돈에 대한 비교 말고 어떤 부차적인 어떤 그런 개선점, 긍정적인 효과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데 이런 돈 많은 이런 학교가 그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를 활용해야 우리가 자연도 이제 깨끗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하겠죠. 맨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말로만 야, 뭐 너네 쓰레기 버리지 말고 이 지구 하나뿐인 지구를 소중히 하도록 하여라. 말만 하면은 별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보면은 야,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런 걸 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 그러니까 너네도 여기 좀 동참해라. 열심히 지구를 아끼자. 뭐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과기대입니다. 울산 과기대고요. 여러 방식의 LCC 분석을 시행했을 때 이제 흡수식 냉온수기를 쓰고 이제 지열 냉난방을 이제 같이 쓸 때 그러니까 흡수식 냉온수기에 어떤 촉이 들어가는 열원을 지열로 사용했을 때는 연간 에너지 비용이 약 한 12%, 20% 정도 절감이 되고 총 생애주기 비용은 약 한 14% 정도 절감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학술 정보관에 이제 도입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급탕 방식의 LCC 분석에는 이제 증기 보일러와 순간 급탕기 이렇게 이제 그 태양열 급탕을 이용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연간 에너지 비용이 약 35.7% 정도 절감이 되고 총 생애 주기 비용은 약 0.1% 정도 절감이 기대돼서 실내 체육관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돈보스코 직업학교에서는 약 지열 에너지 공을 210m짜리를 한 26공 정도 뚫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광주 전남 사옥에서는 약 30A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A라는 말은 이제 구경입니다. 구경. 배관의 구경. 아마 여기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250m짜리 이게 표준이거든요. 250m짜리 이런 표준일 때는 이렇게 굳이 표현 안 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40공 정도를 이제 뚫어가지고 냉난방 부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 46만 킬로칼로리 퍼 아워 정도, 난방 부하는 47만 킬로칼로리 퍼 아워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산재보험센터에서는 약 77공 정도가 뚫어져 있고요. 냉방 부하는 한 78만 킬로칼로리 퍼 아워, 난방 부하는 70만 킬로칼로리 퍼 아워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열이 약 한 80% 정도 커버를 하고 있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열이 80%를 커버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설치 전 냉난방 비용이 1억이었다 했을 때 설치 후 80% 절감된다고 했으니까 2천만원 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 절대 아니다. 80%를 지열이 커버하지만 그것은 그 난방 냉동 사이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지 절대 80%를 세이브할 수 있다. 절대 아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렇고 지열 연구를 하는 분은 아니고 이 지열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이 절대 소금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질자원연구동 요 30A짜리 28공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100% 됐다. 냉난방비 빵원인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다. 100%를 담당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효율을 조금 높인다는 차원이지 100%를 커버한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교육 문화회관 여기는
40A짜리가 약 20공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열이 담당하는 비율은 약 15% 정도입니다. 뭐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할수록 좋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열이 담당하는 비율은 약 한 30% 내외로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뭐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 원이 그 하자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 정도만 커버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융설 시스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로 융설 겨울철에 이제 도로가 얼게 되는 거죠. 항상 막 미끄러지는 그런 블랙 아이스라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도로가 얼게 되는데요. 지열 히트펌프를 사용해가지고 눈을 감지해서 눈이 온다 이러면은 지열 히트펌프 뺑 돌아가지고 이 제설 배관에 온수를 흘려주면은 얼진 않는다 최소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얼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로 융설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31페이지부터 남은 페이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